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매달 개최되는 114 기도회가 2024년 4월 기도회는 지난 29일 포항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14 기도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영남지역 기도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기도회는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자며 오직 기도에 모든 답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2024년 4월 114 기도회가 29일 포항 동북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준비위원장 포항중앙교회 송병렬 목사의 인도와 포항남로의 분호회장 박인엽 장로의 예배기도, 포항동북교회 예가은 중창단의 찬양에 이어 예장통합진경총회장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만나는 집이란 제야의 설교를 전하며 세상의 정치, 문화 등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예배는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새롭게 무장하여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세속 문화는 화무 11호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권력 오래 갈 수 없어요. 어떤 지식도 오래 갈. 지금 뭐 지식 금방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지식이 통째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114 기도운동 사무총장 이정원 목사의 합심기도와 예장통합 부총회장 포항동북교회 김영걸 목사의 인사 및 축도 순서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포항중북교회 김찬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강 및 연합기도회는 영남지역 노예협의회 회장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영남신학대학교 유재경 총장이 기도와 영성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유재경 총장은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도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 없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합심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들의 화합, 한국교회의 선교 지경 확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선교 사역의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선교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4 기도운동본부는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에 근거하여 지난 2023년부터 기도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먼저 기도에 앞장서자는 취지의 순수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2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설립 100주년을 맞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NCCK는 이번 2차 정기실행위에서 지금이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 나갈 변화의 시점이라면서 실행위원과 총무단, 위원회, 직원 등 총 15인 내외로 구성된 가칭 NCCK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개회 예배에서 전심전력이란 주제로 설교를 전한 NCCK 윤창섭 회장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왔다며 더욱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처리 순서에서 보고를 전한 김종생 총무는 NCCK가 금년에 맞이하는 100주년은 우리 교회들만의 자축 행사에 머물기보다 지난 100년 약자와 동행해온 희년의 나팔소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울 광염교회 후원으로 부르키나파소, 멕시코, 리투아니아, 잠비아 등 4개 나라에 약 18,870권의 성경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대한성서공회 서초회관에서 드려진 성경기증 감사예배에서 서울 광염교회 최규환 목사는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교환 목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성경이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다며 비사어, 레레어 성경을 보낼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며 반포하는 성경들 또한 다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이지만 이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더욱더 감격스러운 일은 우리가 부르키나파소로 보내는 이 비사어 레레어 성경은 최초로 번역되어 출판되는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6개 언어로 기증된 성경을 통해 이들이 자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지막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발굴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교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연세대학교 허경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기 사역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발굴됐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직접 좀 보셨습니까? 이 편지는 작년에 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의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6개국에 터져 있는 선교사 편지를 수집하고 있어요. 예. 한국연구재단 지원받는데 번역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기획을 같이 했던 한미경 박사님이 우리 계획서에 없는 언더우드 편지가 그 모교 뉴욕대학에 있다고 그래서 찾아갖고 한 50통 100장 정도 허락을 받고 사진 찍어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신학교가 아니고 뉴욕대에서 발견이 된 거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뉴욕대학은 장로교 지도자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예. 언더우드도 여기 출신이고 그렇죠. 그 아들 원한경 박사도 출신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언더우드가 대학교의 모델을 자기 모교에서 찾았어요. 그 당시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평안도에 제일 많았죠. 예. 평양에서는 대학을 거기 세우자고 했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이 대학생 시절에 그 맨하탄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봤고 미국의 청년들이 전부 뉴욕으로 와서 학교가 발전되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지금 당장 기독교인이 평양보다 적더라도 서울에 대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델은 뉴욕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총장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발견된 편지가 그동안은 어쨌든 한국교회도 좀 알려진 바가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뭐 비슷한 시기에 언더우드가 다른 데도 보냈어요. 그리고 화제는 당연히 연희전문학교 설립이죠. 근데 여기에 보낸 편지가 중요한 것은 뉴욕 대학의 어떤 학교 요람, 커리큘럼. 그러니까 선교부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 모교 자기가 한국의 뉴욕 대학 모델로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총장에게 자세한 자문을 구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감리교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가 총장에게 이 편지를 함께 보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학. 그 당시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3분의 2가 서울을 반대했어요. 평양에 기독교인이 많다. 그리고 서울에 있으면은 학생들이 타락하기 쉽다. 그런데 감리교는 꾸준히 언더우드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노스 박사에게 보냈던 편지도 여기 함께 있어가지고 얼마나 언더우드가 마지막 순간 10년 동안 계속 투표했어요. 그때마다 계속 평양이 이겼는데 이 편지를 쓰던 시기 1914년의 마지막으로 서울을 지지한다는 그 투표가 미국에서 결정됐어요. 한국은 여전히 평양이고. 그래서 이때 그 감리교 박사에게 보낸 편지가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하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언더우드 생각에 일본에 성공한 메이지 가쿠인이라는 미션 스쿨과 또 하나 모델로 생각했어요.
그 학교 설립자 일본인 와타나베 판사를 연희 전문의 이사로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선교사가 아닌 분인데 그래서 언더우드가 얼마나 머릿속에 대학교의 모델을 미국과 일본에서 찾고 있었는지 그런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원한경 박사가 석사 박사를 받는 과정도 모교 편지 속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울은 한국의 중심이고 이제 지금은 조선 총독부 시절이지만 그 아직까지도 왕궁도 있고 그리고 모든 문화, 정치, 경제가 서울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인이 평양이 많지만 결국은 서울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언더우드 머릿속의 대학은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은 평양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언더우드의 결정이 정확한 거죠. 자, 이런 자료들을 이제 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교수님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정확하게는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최근 편집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제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일반인들도 집에서 선교사 무슨 용어를 집어내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처음 번역하는 거는 종이책도 내고 있고 지금 15권이 해마다 5권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국연구제다 신청할 때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연구비를 안 주죠. 그럼 기독교회가 할 일이죠. 근데 저는 조선왕조가 근대화된 거는 선교사에게서 시작됐다. 학교나 병원, 근대식 병원이죠. 또 근대식 학교. 거기서 졸업생들이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정치, 경제부터 건축, 과학, 천문학 모든 게 선교사가 들여온 새로운 학문에 시작됐어요. 우리가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복도 이제는 안 입잖아요. 명절 때 이제 안 입죠. 또 집도 한옥에서는 1%도 안 살죠. 근데 그때는 양복이나 양옥은 선교사만 살던 생활이었어요. 그게 퍼지게 된 거는 결국 선교사가 우리에게 주었던 가르쳐준 새로운 문화죠. 이런 모든 것들과 꾸준한 과정이 편지 속에 보입니다. 후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과 갈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 힘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래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이책으로 만들 수 있고 저는 그래서 한국의 근대화 첫 번째 열쇠는 선교사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입장보다는 그 한국 문화 또는 기록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편지 말고 또 흥미로운 편지가 있었습니까? 작년 겨울에 우리 신학과 홍국경 교수님이 하와이 대학에 가서 그 맥균 선교사 편지를 구해왔어요. 이분은 평안도에서 활동한 분인데 남쪽에서는 이제 덜 알려졌죠. 이분이 엄청난 그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연세대학교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도 거기 학교 출신이에요. 공부 잘하니까 졸업하자마자 교사를 뽑고 미국 자기 모교 유학 보냈고 그러면서 기독교 지도자를 만들죠. 고병관 총장도 여기 학생이었고 뭐 엄청난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중국에 파견했던 방효원 선교사도 여기 학생이었어요. 지금 연세대학교에 일산에 아주 엄청난 큰 규모의 그 캠퍼스가 있는데 그 농장이었어요. 삼해 농장. 그 농장을 가지고 있던 배민수 목사가 맥균에게 보낸 편지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배민수 목사도 결국은 그 농장을 연세대학 기증해서 또 하나의 캠퍼스가 생겼죠. 이런 모든 숨어있던 편지들이 이번에 많이 발견되어서 이것들도 번역하면 선교사가 기독교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꿨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될 연구랄지 또 작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한국교회는 언제쯤 소개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좀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연구가 2026년에 끝나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3년 끝나면서 중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이제 3년을 더 받아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종이책이 한 1년에 5권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2026년에 끝나면 1년쯤 더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더 작업을 하죠. 2027년쯤 되면 우리 교우님들이 집에서 관심 있는 선교사 이름 또는 동네,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또는 자기 졸업한 모교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나올 수 있어서 편지는 사실 종이책은 앞으로 점점 안 보겠죠. 그리고 다 사볼 수도 없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돈 안 주고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기다리시면 궁금한 점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선교 편지 총서 작업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좀 어떤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하면서 이제 느낀 것입니다. 선교사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걸 선물로 주었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서울에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까지 서울 시내 땅이 한 7분의 1 정도는 선교사 땅이에요. 뭐 큰 학교들 뭐 많잖아요. 학교들 뭐 종로 서적센터, 기독교 서회, 대한성서공회 그 주변 종로 5가까지 전부 다 선교사 땅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우리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킨 선교사는 분산과 전주에서 과로하다가 장티부스로 죽었어요. 그 정키 선교사 무덤에 가보면 앞에 조그만 돌멩이 3개 있는데 1살, 2살 때 죽은 아이들의 무덤 그 비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젊은 시절에 모든 걸 바쳤던 선교사들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 120년 전, 140년 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척박한 땅에서 목숨 걸고 고생했던 선교사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가 기독교인이건 또 아니건 간에 한번 감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허경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역사는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그 시대를 살았던 증인들의 기록인데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